끝없이 펼쳐진 대평원. 800년 전 이곳에서 세계의 역사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제국이 탄생했다. 바로 몽골이다. 몽골의 거센 파도는 이슬람 제국을 삼키고 나아가 기독교 세계에까지 그 힘을 떨쳤다. 거대한 제국이었던 중국도 몽골을 피할 수는 없었다. 몽골 제국. 동서로 9,000km에 이르렀던 몽골은 인류 역사상 영토가 가장 넓었던 제국으로 기록된다. 제국의 전성기를 일궈낸 주인공은 위대한 칸 쿠빌라이였다. 쿠빌라이의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 한 점이 최근 일본에서 발견되었다. 유라시아 대륙이 이만큼 세밀하게 묘사된 지도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었다. 동쪽에는 일본과 한반도가 그려져 있다. 한가운데에 그려진 엄청나게 큰 중국.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지도에 담긴 쿠빌라이 칸의 위대한 이상.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아리아케 해를 내려다보고 있는 일본 남쪽의 시마바라. (2003년 10월)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자들이 시마바라의 한 절에서 지도 한 점을 공개했다. 길이 2.2m에 너비 2.8m.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지도 가득히 그려져 있었다. 교토 대학 주관으로 모인 중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역사와 지리학 전문가 20여 명이 지도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몽골 제국 시기에 제작된 지도를 바탕으로 그려졌다고 한다. 쿠빌라이는 일본 열도 동쪽 끝의 섬으로도 2번이나 출정했었다. 덕분에 일본 지명은 정확히 적혀 있다. 당시 수도였던 교토는 눈에 띄는 붉은색 동그라미다. 지도의 한가운데에는 유난히 거대한 중국이 그려져 있다. 이 점으로 미루어 이 지도의 원본은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유라시아 대륙의 끝에 인도 대륙이 붙어 있다. 인도 서쪽으로는 당시 이슬람 세계의 중심지였던 바그다드가 보인다. 서쪽으로 더 나아가면 유럽이다. 당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마르세유 항도다. 이베리아 반도의 중심 세빌리아도 눈에 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상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이 거의 정확한 형태로 지도에 표기되어 있었다. 소문을 듣고 반영한 듯 대륙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호수도 그려져 있다.
학자들은 몽골 제국 시절에 그려졌던 이 지도가 담고 있는 정확한 정보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리 시아오콩 박사는 오랫동안 아시아의 역사적인 지도들을 연구해온 전문가다. 박사는 혼일이라는 지도의 제목이 지도 해석의 열쇠라고 보고 있다. 혼일이란 원나라 시대, 즉 몽골 제국 시대에 처음 쓰이기 시작한 표현입니다. 혼일은 상당히 개방적인 지리적 범위를 가리킵니다. 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과 유라시아 대륙에 아프리카까지를 전부 포함하죠. 세계를 이런 원대한 시각으로 바라볼 만한 사람은 쿠빌라이밖에 없습니다. 세계를 모두 담은 거대한 지도를 통해 쿠빌라이는 자신의 야망을 표현했던 겁니다. 몽골 제국의 정복자인 위대한 칸 쿠빌라이.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유라시아의 북동쪽을 가로지르는 대평원, 쿠빌라이가 탄생한 곳이다. 매년 7월이면 몽골에서 가장 큰 축제인 나아담이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열린다. (30km나) 되는 거리를 말을 타고 달리는 경주대회도 개최된다.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모두 어린이들이다.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은 아이들에게 이 대회는 실력을 겨루는 중요한 순간이다. 활쏘기 대회에서는 75m나 떨어진 관역에 화살을 맞춰 승부를 정한다. 그리고 몽골 씨름. 근육질의 남자들이 힘과 기술을 겨루는 경기다. 원래 이런 경기들은 몽골의 선조인 칭기즈칸이 병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보급한 종목들이었다고 한다. 칭기즈칸과 그의 손자 쿠빌라이의 초상화다. 쿠빌라이가 첫 사냥에서 잡은 짐승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다. 유목민족의 전통 속에서 쿠빌라이는 미래의 몽골 제국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성장했다. 몽골 제국이 강력한 군사로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던 13세기. 동쪽으로는 중국 북부에서부터 서쪽으로는 터키까지 몽골 제국은 광대한 땅을 흡수해 나갔다. 이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은 것이 쿠빌라이였다. 확장된 영토를 안정시키기 위해 쿠빌라이는 군사력을 대신할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윈난성은 중국 남서지방의 고원 위로 펼쳐진 지역이다. 당시 이곳을 지배하던 나라는 달리 왕국이었다. 쿠빌라이는 이 지역을 경제적인 기반을 세울 것으로 점찍었다. 쿠빌라이가 무혈 입성했던 달리 왕국의 성문은 오늘날까지도 유적으로 남아있다.
화평이 합의한 달리의 왕을 그 자리에 계속 앉혀두는 대신 쿠빌라이는 그 지역을 영토로 흡수했다. 은창고도 아직 남아있다. 당시 이곳은 유라시아에서 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었다. 쿠빌라이가 노린 것은 이 은이었다. 쿠빌라이는 넓은 제국 전체에 통용될 새로운 화폐를 만들었다. 이것은 마티인이라고 불리는 은화폐다. 모양이 말발굽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게는 50냥, 약 2kg 정도였다. 몽골에서 주조된 화폐 중 가장 무거웠는데 주로 대규모 거래에서 쓰였다고 한다. 이탈리아 피렌체, 마틴 은화가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의 기록을 여기서 찾을 수 있었다. 이것은 한 이탈리아 상인이 쓴 몽골 제국과의 무역 안내서다. 이 책에서는 마틴 은화를 발리시라고 부른다. 당시에는 발리시만 가지고 있으면 동방의 비단이나 향료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었다. 은은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통화로 널리 쓰였다. 이런 성공적인 경제 정책은 사실 쿠빌라이 칸이 등용한 뜻밖의 인물이 이뤄낸 것이었다. 중국 윈난성에 그 사람의 묘가 남아있다. 쿠빌라이의 부관 사이드 아잘이 이곳에 묻혀 있다. 사이드 아잘은 중앙아시아 출신의 독실한 이슬람교 신자였다. 쿠빌라이는 사이드 아잘에게 이 지역의 통치를 맡기고 은 생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일임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마다 현지인 관리를 등용하는 정책이었다. 발리 근교의 산치아 마을. 인구 1,500 남짓한 이 마을에는 오늘날까지도 사이드 아잘의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후이족이라고 불리는 이슬람교 신자들로 마시성을 쓰고 있다. 가문의 기원을 보여주는 가게도가 마을의 장로인 마영구 씨의 집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었다. 이 가계도는 몇 대를 걸쳐 내려온 아주 귀중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상자 속에 안전하게 보관하죠. 이슬람교의 창시자 모하메드로부터 시작된 가게도는 마영구 씨까지 56대가 이어진다. 모하메드의 31대 후손이 몽골말로 사이디안치, 곧 사에드 아잘입니다. 사이디안치는 아들 5을 낳았는데 저희 가문이 바로 5째 아들 마수의 후손들이죠. 사이드 아잘의 업적은 지금까지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얘기거리가 된다. 사이디안치는 윈난성에 와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윈난성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을 하나로 융합시켜서 함께 큰 길을 새로 내기도 했습니다.
은광과 금광을 개발해서 제국에도 큰 기여를 했죠. 사이디안치가 저희 조상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쿠빌라이는 다양한 민족 출신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직을 맡기는 정책을 폈다. 쿠빌라이가 부관들을 거느리고 사냥을 나가는 그림이다. 여기에서도 다양한 인종이 눈에 띈다. 긴 수염을 기른 피르시아 사람, 한쪽에는 아프리카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도 보인다. 거대한 제국을 통합하고자 했던 쿠빌라이의 계획은 다양한 민족을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실현되었던 것이다. 몽골 제국의 넓은 영토를 기록한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지금까지는 녹색의 평원이 몽골의 상징이었지만 연구를 통해 제국의 새로운 면모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쿠빌라이는 대륙뿐만 아니라 바다로도 눈을 돌렸다. 이 지도에는 아프리카에서 아라비아 반도, 아시아 대륙의 남쪽을 지나 멀게는 중국 남동쪽 해안까지의 해안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광동, 푸젠, 제지양, 지양수, 샹동 등 많은 도시가 표기되어 있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정확한 묘사였습니다. 바다를 강조하고 해로를 표기한 걸로 미뤄볼 때 원왕조, 즉 몽골 제국은 바다와 해상 교역로에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지도에는 정밀한 해안선과 수많은 섬들, 항구 도시들이 빠짐없이 그려져 있다. 물길에 시아자가 붙어 있다. 얕은 물이니 항해에 주의하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바닷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큰 장애물이 있었다. 몽골 제국은 중국 남쪽의 나라 남성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것이다. 남성은 번성한 무역도시 취안저우를 근거로 두고 아시아의 바다를 순하기에 진 나라였다. 남성의 옛 무역선 한 척이 30년 전 취안저우의 만에서 발견되었다. 길이 24m 정도의 정크라고 불리는 목조배였다. 인양 조사 결과 이 배가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기에 아주 적합한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배의 밑바닥에는 공간을 나누는 여러 개의 벽이 세워져 있다. 물이 새도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구조다. 정크에서 발견된 화물들이다. 인도산 후추는 한 알이 같은 무게의 은과 맞먹을 만큼 귀한 물건이었다. 동남아시아산 향목은 독특한 향기로 인기를 끌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온 유향은 약으로 높은 값에 거래되었다. 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했던 남성. 쿠빌라이는 남성을 정복하기 위한 위대한 계획에 착수한다. 중국 베이징. 1266년 쿠빌라이는 몽골 제국의 새로운 수도
대도를 오늘날의 베이징 자리에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붉은색 부분이 몽골 제국이다. 대도는 대평원의 가장자리에 지어졌다. 몽골 제국의 탄생지이자 한족들이 사는 남송의 탄생지이기도 한 곳이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영토를 넓혀가던 쿠빌라이는 남쪽으로 조금씩 기지를 옮기기 시작했다. 고고학자 슈핑팡 박사는 지난 30여 년간 대도의 발굴 작업에 참가해왔다. 지금까지 기록한 보고서만도 엄청나다. 박사는 쿠빌라이의 의지가 대도시의 건설을 통해 나타났다고 믿고 있다. 쿠빌라이는 주 무대였던 몽골의 평원을 떠나 한족들의 땅인 광활한 중국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대도를 세우고 궁정까지 지은 것도 그 계획의 일부였죠. 새 영토의 수도를 준비했던 겁니다. 박사가 조사한 자료를 참조해 대도의 풍경을 복원해 보았다. 잘 정돈된 관리들의 집무실 구역을 지나면 위대한 칸의 거처가 모습을 드러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명전의 장엄한 모습이다. 중국식 건축법으로 지어진 이 궁전에서 칸은 여러 가지 황실 의식을 치르곤 했었다. 중국 황제의 상징인 용이 기와를 장식하고 있다. 궁전을 중국식으로 지은 것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족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대명전 옆에는 유르트 혹은 게르라고 불리는 몽골식의 이동식 천막들도 세워져 있었다. 제국 전역에서 모인 몽골의 왕실 가족들이 이곳에서 영접을 받았다. 쿠빌라이는 이 왕국의 이름을 대원, 대몽고 제국이라고 붙였다. 대도를 근거지로 삼고 쿠빌라이는 마침내 바다의 지배자인 남송을 정복하기 위해 원정을 떠났다. 거대한 창장강은 자연의 요새가 되어 오랜 세월 동안 남송을 외침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쿠빌라이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샹양을 첫 공격 목표로 삼았다. 샹양성도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유적지 중 하나다. 가장 넓은 곳은 450m나 되는 성으로 본래 난공불락으로 이름 높았던 곳이었다. 쿠빌라이는 10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보내 성의 출구를 봉쇄했다. 적을 굶겨 죽이려는 작전이었다. 뜻밖에도 남성의 군대는 5년 동안이나 저항하며 굳세게 성을 지켰다. 그즈음 쿠빌라이는 혁신적인 무기를 손에 넣게 된다. 대형 투석기였다. 십자군 전쟁 시절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중동으로 전해져 쿠빌라이에게까지 온 무기였다. 덴마크 동쪽 니코빙에서 복원된 투석기를 이용해
그 작동 원리를 실험해 보기로 했다. 고고학자 페타 베밍 한센 박사가 최근 유럽과 중동의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투석기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투석기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탄화를 발사하는 기구다. 도르래 장치를 사용해 우선 모래상자를 들어 올린다. 모래상자가 내려가면서 생기는 에너지를 이용하면 바위를 날려보낼 수 있다. 이번 실험에 쓰인 바위포탄 무게는 15kg이었다. 상자에는 4톤 분량의 바위가 들어있다. 모래의 무게만 바꾸면 대포 아래 사정거리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 대포알은 최대 600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샹양성의 해저를 넘고도 남을 거리였다. 실제 전투에서 성을 공격할 때는 아마도 이런 투석기가 20대까지 동원되었을 겁니다. 투석기로 성한 사람들을 겨냥해 바위뿐 아니라 온갖 물건들을 던져 넣었던 거죠. 성벽 안쪽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바위, 병든 짐승 시체, 기름통, 벌집 같은 끔찍한 물건들이 쉴 새 없이 날아들었으니까요. 심지어는 정갈과 뱀을 넣은 통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투석기의 위력이 승리를 결정짓는 열쇠였다. 샹양성은 함락되었고 성안의 남성 병사들은 모두 항복했다. 몽골 군대는 기세등등하게 남성 군대를 격파했고 1279년 남송은 무너지고 말았다. 육로뿐 아니라 해로까지도 이제 쿠빌라이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몽골 제국의 기록에 따르면 쿠빌라이는 바닷길을 활용해 여러 가지 해양 무역 정책을 펼쳤다고 한다. 이 정책은 특히 자본이 없는 상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정부, 즉 제국에서 상인들에게 배뿐 아니라 자본금까지 빌려주는 제도였던 것이다. 그 대가로 제국은 무역에서 나오는 이익금의 70%를 받고 남은 30%는 상인의 몫으로 남겨준다. 새 정책에 이끌린 세계 각지의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해상 교역로는 큰 활기를 띠었다. 오늘날의 중국 취안저우. 몽골 제국 시대에 활발하게 무역을 펼쳤던 상인들의 후손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딩시 가문은 유일한 이슬람 상인의 후손으로 지금까지도 취안저우 지역에 살고 있다. 모두 2만 명이고 지금은 27대 손이 가문을 이끈다.
딩 해머 씨는 중국의 금융계를 이끄는 사람으로 딩 가문에서도 가장 성공한 사업가로 꼽힌다. 스포츠 산업에 뛰어든 딩 씨는 이제 세계 진출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 700년 전 저희 조상님들도 사업에 재능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중동에서 쥐안저우까지 오는 동안 사업까지 옮겨오기는 힘들었겠죠. 사업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을 뿐 아니라 끝없이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상인의 피 덕분에 지금의 딩씨 가문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쥐안저우 해외 교통사 박물관이다. 이슬람 상인들이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종교와 전통을 인정받았었다는 증거를 이 박물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이 전부 옛 취안저우에 살던 이슬람 사람들의 석관입니다. 대부분 원나라 때 것들이죠. 아랍에서 취안저우로 옮겨온 사람들은 10,000명 가까이 되었었습니다. 석관에는 달이 새겨져 있죠. 달 문장이 새겨진 관이 이슬람 사람 것입니다. 달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빛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흔히 이슬람의 상징으로 쓰인다. 쿠빌라이의 정책을 따라 이곳에 정착한 이슬람 상인들은 아라비아 해와 인도양, 중국까지를 잇는 거대한 해양 교역망을 구축했다. 이 교역망에서 몽골 제국만의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중국 장시성 징더전. 몽골 제국 시대의 이 도시는 최대의 도자기 생산지로 이름이 높았다. 바로 이곳에서 청화가 탄생했다. 중국의 백자 위에 먼 이란에서 들여온 코발트빛 푸른색을 붓으로 더한 도자기였다. 유라시아 동쪽과 서쪽의 기술이 어우러져 탄생한 아름다운 상품이었다. 청화는 쥐안저우 항에서 선적되어 바닷길을 따라 여러 나라로 수출되었다. 청화의 아름다움은 아프리카 대륙에까지 닿았다. 이집트 카이로, 옛 항구 도시 후스타에는 오래전 화려했던 번영의 흔적을 간직한 유적들이 남아있다. 발굴 작업은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현장에서는 중국 도자기 조각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그 중에는 청화의 조각들도 끼어 있었다. 흰 표면 위로 돋보이는 코발트빛 푸른색은 당시 이슬람 세계의 왕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덕분에 몽골 제국은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쿠빌라이는 항구마다 관리를 두고 무역과 해상 교역을 관리했다. 중국에서 아프리카까지의 모든 백길이 쿠빌라이의 손안에 있었다. 훈일 강리 지도에는 바다가 아주 넓게 그려져 있다. 쿠빌라이는 제국을 지배할 새로운 개념적 근거를 여기서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쿠빌라이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유한 30년, 바닷길이 열리다. 지유한 30년, 즉 쿠빌라이의 말년에 또 다른 바닷길이 막을 열었다. 옛날 대도였던 오늘날의 베이징. 도시 중심의 호수에서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다. 도시 중심의 이 호수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쿠빌라이는 이 호수를 바다와 직접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호수까지 50km나 되는 운하를 건설해야 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도 진입 37m 앞의 가파른 경사였다. 이런 지형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당시 쿠빌라이의 명령으로 만들어졌던 수문의 유적이다. 수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문을 이용해 수심을 조절한다는 원리였다. 수문은 5km마다 한 쌍씩 세워졌다. 수문을 닫고 수면을 높이면 배는 조금씩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된다. (1293년) 운하가 개통되었다. 쿠빌라이는 이 운하를 통후이강, 즉 은혜를 불러오는 강이라 이름지었다. 혼일 강리 지도가 만들어졌던 지유한 30년이 통후이강이 개통되던 바로 그 해였다. 운하가 열리자 먼 아프리카와 중동, 인도의 상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도는 세계의 바다와 직접 통하는 도시였다. 쿠빌라이의 계획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베네치아의 상인 마르코 폴로가 먼 유럽으로부터 대도까지 찾아와 칸을 만났던 것도 이때였다.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다. 그는 이 여행기에서 대도를 칸의 도시, 즉 캄바리크라고 부르며 번영한 풍경을 묘사해 두었다. 수입품과 유통상품은 질과 양 모든 면에서 세계 어느 도시와도 견줄 수 없는 규모를 자랑한다. 캄바리크는 주변의 200여 개 도시에서 찾아온 상인들로 항상 붐볐다. 또한 마르코 폴로는 도시의 모든 곳에서 종교의 존재가 느껴지는 대도만의 독특한 분위기에 매료되었다. 몽골 귀족들 중에는 티베트 불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아서 티베트 사원의 흰 탑들도 많이 세워졌다. 유럽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찾아오면서 선교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쿠빌라이의 경제정책을 지원했던 이슬람인들 중에서도 대도로 이주해온 이들이 많았다. 마르코 폴로에 따르면 쿠빌라이는 종교들을 똑같이 존중하는 의미로 여러 종교의 축제에 모두 참석했었다고 한다. 새해가 되면 쿠빌라이는 대명전 안에서 장엄한 의식을 주관했다.
마르코 폴로는 이 의식을 지켜본 소감을 기록에 남겼다. 새해가 되면 그는 여러 지역에서 올라온 값진 선물을 받았다. 금과 은, 진주와 보석이 넘쳐났다. 의식이 열릴 때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왕족들도 찾아와 위대한 칸의 덕을 칭송했다. 대도는 유라시아의 모든 교통로를 한 곳에 집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닷길까지도 장악한 대도시로 성장했다. 그 당시에는 대도야말로 세상의 중심이었다. 쿠빌라이는 자신이 이룩한 세계 제국을 확실한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다.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전부 나의 영토다. 전 세계의 모든 지도를 모아 하나의 지도로 통합하라. 그러나 원본 지도는 역사의 질곡 속에 유실되고 말았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 지도는 당시 널리 쓰이던 쿠빌라이 지도의 사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한다. 유라시아의 여러 문명들이 만들어낸 길들. 몽골 제국 시대에 이르러 이 길들은 먼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거대한 문명의 교통망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쿠빌라이는 다민족 국가를 지배하겠다던 계획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정복한 여러 지역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교류를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이용했죠. 그의 야망과 세계관이 이 지도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쿠빌라이는 후세에도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이 시대를 통해 중국 사람들도 문명을 더 발전시키고 더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1294년) 쿠빌라이는 80세의 나이로 대도에서 평화로운 죽음을 맞았다. 제국의 미래는 다음 세대의 몫으로 남겨졌다. 아시아와 유럽의 교차로라 불리는 터키의 이스탄불. 쿠빌라이가 임종 직전 몽골의 왕족들에게 남긴 말이 여기에 기록으로 남아 있다. 한 면에 쿠빌라이의 유언이 적혀 있다. 왼쪽에는 몽골어로, 오른쪽에는 터키어로 번역된 내용이다. 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의 아들들아, 내 뒤를 이어 사람들을 모으고 나라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들의 몸이 아니라 마음을 끌어모아야만 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러나 쿠빌라이의 죽음 이후
제국의 왕위에 오른 자들은 몽골족과 한족 사이의 당파를 만들고 끊임없는 마찰을 빚었다. 이런 갈등 속에 제국의 기반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밖에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 혼란을 더했다. 미국의 역사학자 윌리엄 맥닐 교수는 몽골 제국을 이룬 그 기반 자체가 몽골 제국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맥닐 박사는 14세기 유럽에서 발생했던 흑사병에 주목했다. 흑사병의 유행과 몽골 제국의 깊은 연관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흑사병은 몽골 제국에서 시작돼 유라시아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크리미아의 카사에서부터 배를 타고 유럽에까지 닿았죠. 이전까지의 이동 수단은 낙타를 타고 초원지대 안에서 움직이는 정도가 고작이었지만 몽골 제국과 몽골의 병사들은 이제 새로운 이동 수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은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 많은 길을 새로 열었지만 바로 그 번영으로 인해 유라시아 전역에 흑사병이 퍼지는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결국 몽골은 스스로 세력을 약화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몽골 제국은 위대한 수도 대도를 중심으로 전성기에 도달했었다. 인류 문명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채 몽골 제국은 14세기 후반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5세기 말 스페인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여행을 통해 역사의 축은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옮겨갔고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이 세계의 역사에 등장했다. 대항해 시대의 시작이었다. 스페인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여행 동안 항상 지니고 다녔던 책 한 권을 세빌리아 대성당의 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다. 바로 동방견문록이었다. 콜럼버스는 책의 여백마다 필기도 해두었다. 필기된 부분은 225쪽에 이른다. 대도를 묘사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듯 책에 손가락을 그려놓기도 했다. 방대한 양의 상품, 보석과 비단, 향료. 부유한 몽골 제국 시대를 향한 콜럼버스의 오랜 동경이 대항해 시대를 여는 기초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문명의 길. 유라시아의 대륙과 바다를 가로질렀던 수많은 길마다 수많은 문명의 흥망성쇠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문명의 충돌과 통합이라는 하나된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열어갈 문은 어떤 것일까? 미래에 대한 영원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